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전에도 몇 번 사업성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업성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대충 감으로 또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적게는 몇 억에서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잘못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값에서 몇 억을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성을 분석할 때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이 사업성 분석은 언제 해야 되죠? 네, 토지 계약 전에 해야 됩니다. 토지 계약 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럼 계약금이 10%인데 땅값이 10억이면 1억이 들어간 거예요.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땅을 해서 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날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수익률을 분석할 때는 매입과 매출만 알면 됩니다. 그죠? 매입과 매출을 알면 되는데, 이 매입 항목에는 가장 큰 게 토지 매입비. 서울에서는 토지 매입비가 전체 사업에서 한 6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찾지 못하면, 또 좋지 않은 땅을 사게 되면 그 단계부터 이 사업은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 부지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 항목에도 뭐 있죠? 네, 시공비.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취득세, 보존 등기비, 설계비, 중개수수료, 또 측량비, 민원비용, 또 이 사업기간 동안 대출하게 된 대출이자, 기타 이제 재비용들이 있는데, 요것은 요거와 요거의 합액, 그죠? 여기 5 내지 10% 정도 잡으면 돼요. 근데 저는 충분하게 한 10% 정도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냐, 어떤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부분은 임대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짓고 나서 여기서 들어오는 보증하고 월세가 매출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양하실 분들은 분양 가격, 또 나중에 통매각, 즉시 통매각을 하든 아니면 거주하다가 통매각을 하든 그 통매각 가격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않으시면 한 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매입 항목. 이렇게 초보자들이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매입 항목을 아주 줄이려고 해요. 이거 해서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중개수수료도 줄이고 해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매입 항목으로 계산하는데 안 됩니다. 이걸 여유 있게 계산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적게 들어가는 일은 겨우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유 있게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건축비도 10억이라고 하면 여유 있게 한 11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제가 아까 기타 비용도 보통 토지 매입비 플러스 건축비의 5 내지 10%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0%라고 정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적게 들어가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 매입 비용은 충분하게 여유 있게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항목은 보수적으로 계산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하는데 여기 월세가 한 1000에 한 50만 원 나온다 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한 1000에 50이 아니라 한 45, 40 정도로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입은 충분하게, 매출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월세 계산하실 때 이 관리비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매입은 충분하게, 또 매출은 보수적으로 했을 때도 수익률이 크게 더 나온다고 하면 이건 해도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을 계산하실 때 매입 항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충분하게 계산하시고요. 또 매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잘 나온다고 하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반드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매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빼놓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매입 뭐가 있죠? 이제 아시죠? 네, 토지, 건축비, 기타 비용. 토지 매입 비용은 여러분들이 신축하려는 그 단독주택을, 또 오래된 다가주택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 토지 매입 비용에 취득세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매입 비용은 거의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건축비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건 설계 개요를 해보시면 돼요. 설계 개요를 건축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건축 전체 연면적이 나온다.
설계를 잘 모르시면 건축사에게 이거 건축 전체 연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여쭤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체 연면적이 나오면 이 건축비는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물을 짓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원룸 건물이나 투룸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한 550에서 600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유 있게 600을 잡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이 설계계를 통해서 전체 건축 연면적이 나오면 거기다 600만 원을 곱하면 그게 대략의 건축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기타 비용은 여러 가지가 아까 있었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토지 매입비 1번, 건축비가 2번이라고 하면 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에 곱하기 한 5 내지 10%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여유 있게 10%를 잡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매입 비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설계 개요만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할 땅이 있다고 하면 금방 이렇게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매출을 알면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입 비용은 충분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 매출은 보수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임대 사업을 하실 거예요. 매출 어떻게 계산하시죠? 투자 수익률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뭘 알면 되죠? 네, 내가 이걸 다 지었을 때 이 건물에서 나오는 총 보증금과 월세를 알면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걸 통해서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보증금하고 이 월세 어떻게 확인하죠? 내가 건물을 짓지도 않았는데, 네, 여기서 설계 개요가 나오잖아요. 그럼 설계 개요가 나면 각 층의 평면도가 나오고, 그리고 원룸이든 투룸이든 각 층에 몇 평짜리가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인근 부동산 몇 군데에 도시면요, 보증하고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지 시장 조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몇 군데만 도시면 그 평균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짓기 전에도 보증하고 월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 앞에서 배우셨죠? 계산하는 방식. 이걸 통해서 내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냐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분양 또는 이제 통매각을 하신 분들은 이건 더 간단해요. 분양 가격은 내가 건물이 4층짜리를 짓는데 요거 투룸 하나에 주변에 분양 시세를 확인해 보면 되죠. 이것도 역시 인근의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에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10세대를 짓는다. 그럼 20억이죠. 네. 비교적 분양 가격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가는 매입 비용보다 이를 통해서 매출이 더 크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해도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요,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은요, 첫 번째도 위치, 두 번째도 위치, 10번째도 위치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이 사업을 할 때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자신이 사는 동네 주변으로 많이 알아보세요. 그죠? 물론 거기가 좋은 지역이면 상관없지만 좀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이건 투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동네도 물론 좋지만 정말 돈이 되는 또 사업성이 있는 곳을 골라야 됩니다. 자, 서울 같은 데를 이제 보면, 자, 이게 뭐죠?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공간계획에 나오는 2030 도시기본계획상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는요, 완벽하게 차별화돼서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넘버원, 가장 좋은 세 군데가 있죠. 이걸 이제 3도심이라고 해요. 어디죠? 네. 도심, 영등포의도, 강남. 또 넘버 2, 7개가 있어요. 7광역중심, 마곡, 상암수세, 가산대림, 그다음 용산, 잠실, 청량리완심리, 창동상계. 그리고 나머지 여기 녹색이 12지역중심이에요. 이걸 화면을 정지 화면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요 정도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제 마곡이라고 하면 마곡 안에 들어가기가 자금적으로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이 마곡을 지하철로는 한 3-4정거장, 차로는 한 10분 거리 내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요 인근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볼까요? 네, 이게 서울시 지도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한강입니다.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핵심 지역 3도심이 어디였죠? 네, 여기 중구 도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여기 영등포, 여의도.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곳이죠. 임대 수요도 가장 많은 곳들, 또 일자리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땅값이 비싸서 임대 수익으로 하기에는 수익률이 잘 안 나와요. 여기는 임대 수익보다는 매매 차익, 자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대 소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는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넘버 2 지역이 7군데가 있어요. 어디였죠? 서쪽부터 보면 여기 마곡, 그죠? 마곡 인근. 이쪽도 지금 일자리가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이제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상암수색, 그죠? 상암동 DMC 인근.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이 가산 대림 있어요. 가산 대림. 여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고 실제로 지금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용산. 지금 7광역 중심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곡, 상암 DMC, 그 다음에 가산 대림, 용산. 또 어디가 있죠? 네, 이쪽 송파.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청량리 왕십리. 여기는 작년부터 뉴스에 참 많이 나왔어요. 그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창동 인근. 자, 여기서 말씀드린 이 3도심 7광역 중심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일자리가 많은 곳들입니다. 앞으로 이 저성장 시대에서는요, 학군, 생활 편의, 문화, 쇼핑, 역세권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절대로 변치 않는 변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것만 딱 염두하고 들어가면 부동산 투자로 실패할 일이 없어요. 뭐죠? 네, 일자리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3도심 7광역 중심의 공통점은 일자리가 많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저성장 시대는요, 반드시 일자리가 많은 곳 주변으로, 그 아니나 돈이 안 된다면 그 주변으로 들어가야만 안전하게 임대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업성은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내가 사서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사업 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바로 사업 부지예요. 그 위에 땅을 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사업비의 한 60에서 많게는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지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시작부터 이건 실패예요. 이 사업 부지를 내가 선택하기 전에 사업성을 다 분석해서 이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 부지를 이 계약할 땅을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계약한 다음에 이걸 확인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오면 이게 반환이 안 되잖아요. 계약금이죠. 해약금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 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발 컨셉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사도 이 컨셉을 잘못 잡으면 실패를 하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난 컨셉을 여기 원룸 건물을 지을 거야. 다중주택을 한번 지어서 해볼까? 이거 자체가 실패입니다. 왜냐면 다중주택은 50평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가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다중주택을 지면 50평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땅값이 뭐 평당 3천만 원이면 15억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컨셉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땅에 맞는, 또 내 목적에 맞는 최적의 컨셉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한 컨셉을 잡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대략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의 자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미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정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정하셔야 돼요. 뭐 투자 목적이 나는 뭐 임대 사업을 할 거다. 나는 지어서 분양을 할 거다. 나는 이제 무주택이니까 하나 지어서 2년 동안 거주하다가 양도세 혜택 받고 통매각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를 이제 정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금 다양하시잖아요. 뭐 자금이 많으면 그거에 맞게 지역과 상품이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또 자금이 적으면 그거에 맞게 또 지역하고 상품을 정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자금이 6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서울시에서 건물주가 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적은 돈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다중주택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 6억 갖고 한다고 하면 다중주택이에요. 그리고 지역은 강남, 뭐 용산, 영등포 이런 데 비싸서 안 되죠. 서울이 약간 외곽 지역이 가능해요. 뭐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뭐 은평구, 금천구, 또 양천구 일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들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 6억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개발 컨셉은요,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업의 목적,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
맞게끔 이 컨셉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목적과 자금을 알고 있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하기 전에 꼭 컨셉을 어떻게 정해서 갈지를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건축 설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건축사도 전문가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실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분의 실수가 건축주인 나한테는요, 그게 몇 천에서 몇 억의 손실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시라겠죠? 네. 우리가 이제 설계 개요를 하실 때 적어도 두세 군데 정도는 맡겨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비용이 들어가지만 두세 군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는 주차를 6대를 하고 어디는 5대를 했다고 하면 그 한 대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적게는 5억에서 한 7억 정도. 왜냐하면 주차 한 대면 다세주택 12평짜리 두세 대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3억이면 6억이죠. 이렇게 두세 군데 의뢰로 해보면 연명조도 좀 차이가 나고요. 또 주차 대수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평면 디자인도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두세 개를 비교해서 가장 잘하는 걸 이제 조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설계 컨셉의 전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설계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툭 던지면 이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컨셉을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해왔던 스타일대로 그냥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설계를 맡기실 때는 여러분들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즉 여기 이 컨셉이요. 이 컨셉을 정하고 이 컨셉대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의 컨셉을 잡고 설계 건축사에게 원룸으로 설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4평짜리가 많으니까 조금 크게 한 6평 내외로 설계를 해주세요. 맨 위층은 다락방을 만들 거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주세요.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컨셉을 잡은 다음에 건축사에게 그걸 이제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컨셉을. 그래야 그거대로 그분이 이제 설계를 해 주시니까요. 다음은 건축 시공입니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집 한 번 지으면 10년 는다. 그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질이 안 좋은 건축회사 만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 대체로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평당 시세가 아까 제가 한 550, 600 정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업체가 400만 원 해준대요. 그러면 그 400만 원짜리를 덥석 계약을 하죠. 이게 문제예요. 아니, 시공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딱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400만 원에 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다고 계약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검증된 시공업체를 찾아서 계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요, 경쟁력 있는 시공 컨셉이라고 했죠. 제가 앞 강의에서 공실 없는, 또 임대 잘 나가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것들이 있었죠. 뭐 보안시설, 편의시설, 그런 것들을 시공사한테 적극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접목시켜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허가의 위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원룸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다주택을 많이 지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죠. 근데 이 다주택에 대한 인허가가 다 다릅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도 있고, X도 있고, 세모도 있어요.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다주택 같은 경우를 보면 반지하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지하층을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세모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건축심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맞추면 반지하층 허가해 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마다 또 인허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여기가 이제 정비구역이에요.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대체로 신축 허가가 안 나오는데 또 신축 허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또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져 있다고 하면 내가 이게 단독으로 신축이 가능한지, 공동으로 신축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땅이 설계가 잘 나오고 위치가 좋고 땅이 싸도 이 인허가가 안 되면 아예 신축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건축사한테 확인을 하시고요. 또 너무 건축사만 또 믿지 말고, 왜냐면 건축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청에 확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화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 강남구 신사동에 몇 번지 몇 퍼센트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 신축하려고 합니다. 뭐 신축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요? 이렇게 도시계획가나 건축가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인허가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을 꼭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일정인데요. 이 사업 일정은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게 있었죠. 굉장히 입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고 그 다음 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겹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사업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앞에 제가 강의한 내용을 쭉 보시면서 요 단계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겠구나. 그 표를 보면 대략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사업 일정을 이제 숙지를 하시고 이 전후 관계 요게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뭔데 내가 그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를 그 전체 사업 일정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임차 및 분양의 위험인데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분양하실 분들 이렇게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대체로 임대 사업을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집을 다 짓게 되면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할까요? 네. 지역 부동산에 맡기시면 되겠죠. 의뢰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만 너무 이제 의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면 요번에 제가 2년 전에 했던 곳이 그래요. 10군데를 내놨는데 한 군데서 거의 90%를 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마다 좀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한 군데보다는 지역에 몇 군데 이렇게 의뢰해서 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집이 새로 지어진 집이 어떤 이제 장점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임차인을 모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기에 만약에 임대가 좀 빨리 안 나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들어오시는 임차인한테 이사비를 지원해준다.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니면 첫 달 월세를 무료로 해준다. 이런 이제 옵션을 걸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한 달 만에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어진 상태에서 빨리 임차인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대 전략을 사전에 고민하시고 빨리빨리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자, 이 세금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 세금이 있고요. 보유할 때도 뭐 종부세, 재산세, 또 월세가 생기면 소득세 이런 반복적으로 보유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 있고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가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요. 이 세금을 다 제하고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게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주택하고 내가 개발하는 상품하고 해서 어떤 것들이 세금적으로 유리한지를 꼭 사전에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이제 상품과 전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이거였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입니다. 그전까지 임대사업자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줬는데 2018년에 없어진 혜택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임대사업자에 내면 안 내도 됐었는데 이제 내야 된다는 거죠. 또 중과세가 없었는데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내도 중과세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민간건설 임대사업자, 즉 여러분들이 직접 건축을 해서 임대사업자를 내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취득세 혜택, 재산세 혜택, 또 종부세 면제, 또 나중에 양도세 중과 면제. 우리가 취득 단계부터 보유, 매각 단계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세금에 대해서 면제 또는 이제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꼭 이걸 추천드립니다. 세금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의 위험. 자, 이 부분요.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으세요. 예전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하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 보시면요. 주택관리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제 건물을 주택관리회사에 맡겨놨는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예전에 이게 비용이 비싸서 이걸 맡기면 비용이 비싸서 건물주가 직접 임대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있잖아요. 관리비, 뭐 세대당 한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사이를 받게 되는데 그 관리비를 갖고 이 주택 관리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택 관리회사에 맡겨서 그냥 편히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것도 아깝다 하시라고 하면 여러분이 직접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 모르니까 좀 부담인데 관리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관리를 할지 위탁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자산관리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요 사업성 분석에 따른
위험, 그다음에 이제 방지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앞의 내용을 이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앞의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